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8월의 화염, 변정욱 장편 소설인데요. 이 세상에 알아서 안 되는 진실은 없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 중 하나인 8.15 저격 사건의 전모를 파헤친 충격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는 실명이 그대로 나오는데 역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라 흥미로웠고요. 전 예전부터 이 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이 책을 참 너무나 흥미롭게 재미있게 손에서 놓지 않고 책을 어, 단번에 그 자리에서 읽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저자를 소개할게요. 변정욱 서울예고미술과를 나와 미국 훔볼트 주립대학 영화과를 졸업했다. 문예 영화의 대가이자 부친인 변장욱 감독의 영향을 받아 일찌감치 영화인의 길로 들어섰다. 대종필름 해외 마켓 이사로 재직했으며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한맥 영화에서 연출에 기량을 쌓았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 불의의 사고로 당한 것을 계기로 영부인 유경수 저격 사건의 영화화를 처음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영화 제작자의 제안으로 시나리오 작업에 돌입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목격자 등을 인터뷰했고 또 현장을 취재했던 외신 기자들로부터 결정적 증거를 입수해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장장 7년 만에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그러나 정치적 외압으로 영화 제작이 중단됐고 15년 만에 비로소 직접 감독을 맡아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차례 프롤로그, 그곳의 추억, 납치, 강성대구, 입국자들, 백전백패의 변호사, 유혈 사태, 광복절의 노래, 두 가지 선택, 나고자들, 운명의 기록, 폭풍 전야, 그날 10시 23분 30초, 사투, 일생의 기회, 카오스, 1급 보안, 빨갱이, 목련의 여인, 사건, 은폐, 정의의 용사, 반격의 시작, 추적, 보이지 않는 손, 사건의 재구성, 의뢰인, 죽음의 진실, 배후 세력, 경고, 음모의 실체, 패닉, 사건의 열쇠, 지푸라기, 백기 토악, 탈출, 4428번, 대반격, 숨겨진 총탄, 결정적인 증거, 사라진 진실, 최종 논고, 가장 큰 이득, 에필로그, 악몽의 시작. 작가의 말. 그곳의 추억. 1991년 5월 1일 국립극장 장내는 제28회 법의 날 행사에 참석한 법조인들로 무척 북적거렸다. 17년 만에 국립극장을 찾은 신민규는 감회가 새로운 듯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세월이 흘렀지만 의자만 바뀌었을 뿐 국립극장은 여전의 모습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납치 1973년 8월 9일 김대중의 몸에 쇠사슬을 묶고 있었다. 이 이야기 부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 사건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입국자들 1974년 8월 6일 오후 1시 김포공항 입국 램프에 오사카 공항 11시 30분 출발 대한항공 202편에 불이 들어왔다. 박정희 정부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데다 일본과 국교 단절의 위기 상황에서 그 첫 공식 연설이 될 광복절 기념식에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광복절의 노래
성동 여자 실업 고등학교 교정에는 수령 300년도 넘은 큰 아카시아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100명의 합창단원은 지도교사인 김옥지 선생의 지휘로 광복절의 노래 최종 리허설로 한층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합창단 맨 앞자리에 선 2학년 장봉화 애써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날 여념이 없었다. 늘씬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 유난히 흰 피부가 눈에 띄었다. 2주 전 광복절 행사에 참여할 50명의 합창단을 뽑았을 때 그녀의 이름은 거기에 없었다. 딱 일주일을 남기고 합창단 인원을 100명으로 증원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내려져 선생님은 부랴부랴 노래 실력이 아닌 외모 위주로 합창단 전면에 세울 앞자리에니까 50명을 추가로 뽑았는데 그 추가로 뽑힌 여학생이 바로 장봉화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광복절의 행사에서 자신의 우상인 영부인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봉화의 집에는 라디오가 없었대요. 팝송을 무척 좋아하는 봉화가 지방 사정상 중고 라디오 하나 살 형편이 못 되었는데 3년 전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병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고 졸지에 홀로 된 어머니가 보험 판매원으로 일남 삼녀를 키우느라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 집에서 우리 여고생 봉화는 집안 살림을 돕기도 하고 어린 남동생도 잘 돌봐주고 너무나 티 없이 쾌활하고 눈에 띄게 깔끔한 외모로 친구들은 그녀가 그토록 어렵게 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여고생이 총알을 맞았잖아요. 그 학생이 바로 그 장봉화 학생입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제압당한 문세강은 여러 명의 경호원의 양팔과 다리를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고 단상 위 의자에 앉아 박종규 경호실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결심한 듯 자리에 일어나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이어서 연단 위에 놓아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린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다. 영진은 장봉화의 목에서 솟구치는 피를 붕대로 들어막았고 그 옆에서 인솔 교사인 김수경 선생님이 벌벌 떨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봉화는 졸린 눈으로 수줍은 듯 미소 짓더니 이내 스르륵 눈을 감았다. 봉화의 숨이 끊기는 것을 직감한 순간 영진이라는 사람은 형사인데요. 영진의 입에서 헉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고 인사하자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영부인이 앉아있던 초록빛 의자는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주위에는 핸드백과 고무신이 나뒹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1974년 8월 15일 오후 3시 30분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평화롭게 잠든 듯한 장봉화의 얼굴에 하얀 천이 씌워졌다. 지휘자는 김옥지 선생과 인솔자인 김수경 선생님이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했고 영진은 얼이 빠진 듯 하얀 천이 덮인 장봉화의 시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그 시각에 신보상 박사의 집도 아래 영부인의 뇌 수술을 긴박하게 이뤄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 시간은 이미 5시간을 경과하고 있었다.
영부인의 혈액형이 AB형이란 사실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헌혈을 자원한 덕분에 혈액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혈에 들어간 혈액량이 무려 74병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영부인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려고 고군분투하던 신보성 박사 손이 갑자기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어 수술을 돕던 간호사가 하나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영부인의 눈가에도 눈물 한 방울이 뺨을 따라 구르더니 심박동계가 수평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오후 7시경 유경수 여사님이 서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민규라는 변호사도 나오는데요. 윤 대표가 민규의 상의 포켓에 만년필을 꽂아주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각하께서 하사하신 아주 특별한 만년필이야. 나도 이 만년필을 받고 나라에 대한 강한 충정이 생기더군. 이제 자네 차례일세. 평생 한 번 있게나 이런 기회가 나가서 인터뷰하고 형식적으로 해. 알았지? 바로 이 민규라는 사람은 문세강의 국선 변호사로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소설이라 제가 너무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상당히 흥미롭고 지금도 그 범인이 누구인지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 대강 느낌이 오기도 하고 추정이 됩니다. 배우 세력도 알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재판했던 그런 과정들도 변호사가 했던 말들도 정말 상세하게 나오는데 내용이 정말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저자는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의혹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폭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업은 순탄치 않았고요. 너무 많은 실존 인물이 연루되어 있어서 수많은 의문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료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설에는 시간적 제약으로 시나리오에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와 민감하고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까지 모두 넣고자 했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진실을 감춰왔던 자들에 대한 통렬한 일갈이며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진 국민과 독자에 대한 마땅한 처사라고 저자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계에 존경하는 선배이자 인생의 멘토인 부친 변장호 감독님과 어머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낸다. 더불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사무엘 제임슨 기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2015년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돌아가신 사무엘 제임스 기자님께 애도와 함께 죄송한 마음으로 전하며 이 책을 바친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진실을 캐묻는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끝내 수갑을 찬 채 압송되어 가던 노인의 처량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세상에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은 결코 없다는 것을. 수갑을 찬 채 압송되어 가던 노인이 어떤 분인지 이 책을 읽게 되면 다 알게 되고요. 국립극장 안에 울려 퍼진 7발의 총성, 과연 누가 퍼스트 레이드를 쏘았나? 확실한 건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
총성이 난무했던 이분 22초 사이에 숨겨진 그날의 충격적 진실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다. TV로 생중계된 온 나라를 경악에 빠뜨린 이 대담한 총격 사건은 과연 알려진 바와 같이 조 청년의 사주를 받은 제1교포 청년의 단독 범행일까? 사건 발생 46년 만에 드디어 베일을 벗는 그날의 진실, 그 충격적 진실을 파헤치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퍼스트 레이드를 암살함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 그는 누구인가? 이 책을 읽으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명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사건을 자세히 알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재미난 소설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읽으면 분명히 흥미롭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